안녕하세요. 명치한 최원장입니다. 15 영상에 리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리보, 대장 내 세균 과다증식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15보다 치료가 더 어려운 건지, 리보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보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15와 리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리보에 대한 명치한 최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명치한 최원장 영상에서는 주로 15 이야기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15일까요? 이런 질문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15가 아니고 리보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단 한 번도 리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을까요? 설명은커녕 리보라는 단어를 언급조차 한 적이 없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변명부터 해야겠네요. 자, 15와 리보라는 단어 모양새가 상당히 닮았죠. 15는 Small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 소장 내세균 과정식증의 줄임말이고요. 리보는 Large Intestine Bacterial Overgrowth, 대장 내 세균 과정식증을 말합니다. 소장 내세균 과정식증은 질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합니다.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인데요. 세균이 거의 없어야 하는 기관에 오히려 세균이 과정식하면서 사람이 소화 흡수해야 하는 음식물을 세균이 다 뺏어먹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세균 때문에 음식물이 발효되고 부패해서 소장에서 가스가 발생하고요. 방귀나 트림이 잘 나오면 다행인데 가스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 더부룩함, 복부 팽만, 복통, 설사, 변비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나 철분, 지용성 비타민을 비롯하여 여러 영양소의 흡수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은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은 물론이고 당뇨나 전신의 만성염증, 자가 면역질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리보는 어떤가요? 리보는 아직 확립된 진단명이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23년도 2월에 미칼리나 바나삭이라는 폴란드 의사와 몇몇 연구자들이 장내세균의 불균형의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는 논문에서 15, 10호와 함께 리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15. 소장내 세균 과정식증과 비교를 하면서 장의 위치를 구분하는 느낌으로 리보, 대장 내의 세균이 과정식하는 장내세균 불균형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나온 용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5 리보, 라임이 딱딱 맞으니까 깔끔하긴 한데요. 저는 리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장기가 대장입니다. 장에 사는 세균만 세봐도 우리 몸의 전체 세포 숫자보다 더 많고요. 장에 사는 세균을 떼어내서 무게를 재보면 1.5 내지 kg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 대장에 세균이 더 정식해서 문제라고 하면 최대 2kg 정도여야 될 세균이 너무 많아져서 2.5, 3kg 이렇게 과정식하게 되면 문제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은 원래 세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세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세균의 조성이 불균형한 것이 문제라고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의미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장의 유익균은 감소하면서 유해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장내세균의 불균형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스바이오시스가 오히려 리보보다 더 명확하고 제대로 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언더액티베이션, 저활성이라는 단어가 더 본질에 맞는 정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강한 대장의 미생물 군집은 1000종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미생물은 사람의 장에서 공생하면서 인간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대신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유익균들은 장 내에서 비출레이트와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해서 장의 세포벽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장 점막 세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를 합성해서 인체의 대사 조절에도 관여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합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유해균에 대항하게 도와주면서 면역체계를 성숙시킵니다. 그런데 특정 균이 과정식하게 되면 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이 깨지면서 이렇게 장내세균총이 해야 할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특정 세균이 과정식하는 게 안 좋다는 의미인데 리보라는 용어로는 그런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장 내 유익균의 저활성 상태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해균이 과정식한 상태, 리보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부 팽만감과 가스입니다. 과도한 발효로 생산된 가스는 대장을 팽창시켜서 배에 가스가 찬 느낌과 함께 트림이나 방귀가 잦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장내 가스와 염증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해서 복부 통증과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비 또는 설사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도 나타나는데요. 빠른 발효로 인해서 장이 자극을 받으면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메탄가스로 인해 연동운동이 저하되면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만성피로, 무기력감도 보고되는데요. 이것은 장내 세균의 불균형으로 영양소의 흡수 장애가 생기거나 독소가 발생하여 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 대사가 과중돼서 생기는 피로감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환자는 두통이나 브레인포그를 호소하고요. 전신의 염증과 자가 면역 증상을 악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상당 부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겹치는 것 같죠.
실제로 리보에 의한 증상이 IBS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장이 망가져서 독소가 장벽으로 새어 들어오는 장누수 증후군 상태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치환 체원장 유튜브 채널에서는 의미가 모호한 리보 대신에 장내세균 불균형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혹은 장누수 증후군으로 다른 병의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진단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보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시기 전에 아직 이 리보라는 진단명이 뭘 의미하는지 의학적인 정의조차도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리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대장내 세균 이상이나 불균형 상태를 리보라고 지칭하면서 연구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리보에 대한 논문을 찾아봐도 논문마다 리보의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보라는 용어가 아직 한국에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굳이 제가 나서서 리보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명치환 체원장이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는 원장님이 15가 아니라 리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셨으면서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15 진단을 어떻게 했던가요? 금식 후에 락툴로즈 또는 포도당을 복용하고 일정 간격으로 숨을 내쉬면서 날숨의 수소나 메탄가스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만약 90분 이내에 수소나 메탄가스 수치가 조기에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면 당이 대장에 도달하기 전 소장에서 발효된다는 것으로 보고 소장내 세균 과정식증, 즉 15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가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대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보고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장에는 세균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수소나 메탄가스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120분이 지나서도 가스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대장의 세균 증식이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분까지의 가스 발생을 소장의 세균 과정식 쪽으로 보고 시보라고 부르고 90분 이후에 과도한 가스 발생을 대장의 세균 과정식 등으로 보고 리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내세균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해가 훨씬 쉽고 용어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영상의 처음에서 리보에 대한 질문 댓글을 주신 분은 그런 의미로 리보 진단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15회 호흡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90분 이후의 후기 검사 데이터도 무시하지 말고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15 영상만 많이 올려놔서 그렇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증상을 보니까 소장이 아니라 오히려 대장의 가스 발생이 문제인 걸로 생각되는 분들도 제 눈에 많이 띄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리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보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유산균, 비피더스균, 페이컬리 박테리움 등 항염증 작용을 하는 유익균들이 감소를 하고요. 대장균, 장구균, 콜로스트리움이나 엔테로박터 등 조건부 병원균 또는 그램 음성 세균들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수도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복부의 팽만감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수소를 소비해서 메탄이나 황화수소로 전환하는 세균들도 따라서 과증식하게 됩니다. 먹이가 많으니까요. 황화수소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방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메탄은 장의 운동을 억제해서 배변을 느리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키고 장 내에 독소를 정체시키게 되고요. 리보 상태에서의 미생물은 정상 균총에 비해서 내독소인 LPS 등 이 염증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 환자의 연구에서 그램 음성균의 과증식과 혈중 LPS 상승이 관찰이 됐는데요. 장내에 축적되어 있던 내독소가 장 점막을 통해서 혈류로 들어간 것인데 이 LPS는 전신적인 염증을 악화시켜서 결국 당뇨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유해균의 증식으로 히스타민 등의 생리활성 물질이나 암모니아, 페놀 같은 대사산물이 증가해서 두통, 피로, 인지기능 저하 등 전신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익균 감소로 뷰틸레이트 등의 항염증 대사산물의 생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장 점막의 방어력이 악화되고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균총이 변화해서 점막총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균주가 늘어나면 장 점막의 장벽 기능이 저하돼서 장누수가 악화됩니다. 이것은 신경계 염증과 전신질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장내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뷰트리비브리오, 유박테리움, 로제뷰리아, 페이컬리 박테리움 등의 유익균들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고 그 결과 염증성 물질 증가와 장투과성 증가가 관찰되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정리해봅니다. 장내미생물 생태균의 균형 파괴로 인해서 과발효가 일어나면 가스 발생이 증가하며 항염물질은 감소하고 내독소 등 독성무 대사물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장 점막의 장벽이 약화돼서 소화기 증상을 비롯한 전신적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발하는 유익균 저활성, 유해균 과정식 상황을 리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것이 장내세균의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장누수 증후군 잘 치료해 왔는데 그것과 별 다를 것 없이 같은 맥락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굳이 리보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개인의 의견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리보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리보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여타 병의원의 기본적인 치료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리보의 치료 방식은 시보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대장의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과정식된 것이 항생제 과용 때문인지 아니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인지 여러분의 식생활이 잘못돼서 유발된 문제인지 대장 내시경 이후에 일시적인 문제인지 혹은 과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 이후에 오히려 세균총의 균형이 망가진 것이 문제인지 혹은 음식 알러지와 관련된 문제인지 시보와 연관된 문제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식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던 중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약 7 내지 80%가 시보와 환자층이 겹칩니다. 과민성 대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유해균의 증식과 유익균의 저활성이 유발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리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보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시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면 이 말은 리보와 시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질환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 리보의 치료법도 얘기 안 하더라 말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리보와 시보가 다른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장에 과정식한 그 세균은 대장에서 올라온 세균이고요. 제가 시보 환자분들에게 출장 잔소리를 했던 이야기들, 소화기의 운동성을 강조하고 장신경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습관 관리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소장에만 유익하고 대장에는 나쁘겠습니까? 반대로 대장이 난리가 났는데 소장이 어떻게 혼자서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치료를 많이 해보니까 질환 하나만 딱 골라내서 치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 환자분은 아토피를 치료해달라고 진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우울증은 치료 안 할 거야. 나중에 우울증은 따로 치료해야지. 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의 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요. 몸은 하나라서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장이 안정돼야 소장이 좋아지는 것이고 또한 시보 치료를 잘하다 보면 리보도 같이 호전되는 것이 제대로 치료한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리보든 시보든 과민성 대장이든 장루수든 혹은 장 상태를 악화시키는 당뇨, 갑상선 간질환에 이르기까지 몸을 하나로 보고 전반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해법은 하나도 없더라 하지 마시고 제가 이미 찍어놨던 시보 생활관리 영상을 보시면서 실천하고 계시면 그것이 다 리보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